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최대 140억 배럴 규모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야권에서는 지지율 하락세 속에 국면 전환용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편 오물풍선 살포 등 이딴 북한의 도발에 저희가 조금 전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결국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조금 전에 들어온 내용 먼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는 내용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의 재가만이 남은 상황인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오물풍선을 보내오는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도발에 대한 이제 대응책으로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글쎄요, 어떻게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아마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지금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치졸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단이 뭘까 지금 정부는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지금까지 검증된 것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9.19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는 걸로 지금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최소한 풀어놓겠다. 앞으로 또 이런 치졸한 도발을 할 때는 우리가 대북 확성 방송을 시작하겠다라는 그 전 단계로서 이번 조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정부의 조치에 대한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박형수 의원님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남북 간의 이 평화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그 병법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병법 전략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발적 충돌을 막아내고 그 우발적 충돌이 군사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걸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9.19 군사 합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죠. 북한은 이런 도발이 있습니다만 과연 이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그런 가치와 판단이 들어있으니 제가 일방적으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역사는 이것이 정말 빈대 한 마리 잡자고 초가 3건을 다 태운 격이다. 내지는 정말 북한이 오물 공격을 하는데 이 9.19 군사합의는 남북 평화에서 저는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물과 보물을 맞바꾸는 이러한 조치가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민주당 내에서 이게 오히려 군사적 긴장을 좀 초래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방금 평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평화라는 것이 일방적 평화라는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한쪽이 깨면 평화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양쪽이 공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갔을 때만 평화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9.19 군사합의는 북한은 이미 작년 11월 달에 이미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걸 지키겠다라고 계속 9.19 군사합의를 묶어놓으면은 우리가 아무런 유효한 적절한 대응 수단이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도 중요하지만 일방적 평화만 주장하는 것은 우리만 결국은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의 억지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이 이번에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내세운 명분이 그 대북 전단의 살포 이 문제를 이야기를 했죠. 결과적으로 남한 대한민국 정부가 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북한으로 날라오는 그러한 그 대북 비라 전단을 통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불만이 이제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대북 전단 보내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든 그것이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되고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면 표현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어떤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실제 조치를 하고 북한에도 그런 의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이제 평화의 관리인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을 것인데 이 문제가 자칫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과 군사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다음에 그런 표현의 자유로 날려보내는 대북 전단에 대해서 오물폭탄으로 이렇게 과하게 대응하는 북한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군사합의 효력을 예, 그 부분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자, 지금 대북 전단 우리가 보내는 것에 대한 지금 북한은 논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보복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최근에 언제 우리가 대북 전단을 보냈나요? 지금은 바람의 방향이 남풍이 불어야 북풍이 불어야지 이게 지금 대북 전단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대북 전단을 보냈다라는 어떤 보도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예전에 보냈던 것을 지금 꺼내와 가지고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이 주장하는 그건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무회의에서 관련한 안건이 심의 의결이 됐고 윤 대통령의 재가 여부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정부의 조치 등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이 포항 앞바다에 이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제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제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야권에서는 이것이 국면 전환용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그러나 그 앞에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탐사 시추 계획을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국정 브리핑으로 이것을 발표할 만한 단계이고 수준에 있는 것이냐. 그러므로 좀 과하다.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야권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전문가들 말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시추는 보통 뭐 4,000m, 킬로 뭐 이 정도를 이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매장량과 이제 비용의 문제일 텐데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국정 브리핑으로 발표하는 것은 좀 과한 것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런 또 경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인데 하여튼 이것이 잘 되어서 정말 우리가 산유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산유국의 꿈을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대통령의 어제 브리핑은 좀 어딘가 단계상 좀 의도가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야당의 의견인 것이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뭐 해당 부처 수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을 듣고 국면 전환용이다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런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 우리 지금 방금 박수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이제 발표를 하셨다가 그게 이제 뭐 경제성이 없는 걸로 해서 그 개발이 안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산유국의 꿈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 발전에서도 엄청난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중대한 소식을 대통령이 전달하는 거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 대한 소통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게 국면 전환용이라 그러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면 문제죠. 그리고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이미 가동이 됐었고 또 그 후에 아마 작년 말쯤에 미국의 그 탐사 전문 업체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또 6개월 정도 우리 정부가 좀 검토를 거쳤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제 국민들께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 있어서 오늘 어제 발표를 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여야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민주당에서 여러 특검법을 발의를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어제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그 윤상현 의원님 본인도 이게 그런 어떤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발의되는 이런 특검들에 대한 대응용 성격이 있다 본인도 인정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야당이 이야기하는 물타기용이다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비슷한 색깔이 다른 물을 타야 이게 섞일 텐데 밀도가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해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문제를 지금 처음에는 셀프 초청이었다라는 데서 지금 기내식 비용으로 옮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충분하게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이 문제는 나중에 다 드러나면 아마 이렇게 의심하고 말한 분들이 부끄러워질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으로 간다. 아니 왜 특검으로 합니까? 이것은 늘 하시는 대로 뭐 저 수사를 한번 해보고 미진할 때 특검하자 뭐 이런 논리를 잘 주장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무슨 불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있다면 고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사하면 되죠. 근데 그런 절차 전혀 없이 그냥 바로 특검법을 발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여러 가지 그 특검에 대한 방탄 물타기용 특검이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는 충분하게 이미 밝혀져서 말씀을 드렸고 또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셀프 초청이라고 하는 것이 주장을 했다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이제 기내식 비용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는 문체부에 요구를 했어요. 기내식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라. 못 밝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총액만 놔두고 6천만 원짜리 식사를 했다. 그렇게 공격하는 건 비열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작년에 587억 원의 그 예비비, 저 해외 정상회담 비용을 쓰신 윤석열 정부의 모든 기내식 비용도 밝혀보자 그러면 똑같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올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윤상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특검법은 좀 물타기용이라고 하는 정치적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민주당의 이런 입장을 들어봤는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분위기는 좀 어떠한지 또 개인적인 생각은 또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전체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예. 뭐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먼저 셀프 초청이 아니라는 사실관계가 밝혀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인도에서 요청한 거는 외교부 장관을 초청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일정이 있어서 문체부 장관으로 바뀌었고 그때 우리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가 같이 가는 걸로 해서 인도 정부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도 정부가 그래서 초청한 거라면 이게 과연 셀프 초청이 아닌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이 특검 이 공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특검으로 이제 맞섰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는 특검이 이렇게 정치 공세에 이용돼야 되겠느냐라는 반성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를 했던 그 특검 법안들을 이번에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강화된 내용까지 얹어서 같이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특검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공격을 하니까 그 맞대응 차원에서 지금 이 특검을 또 주장을 한 것이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 특검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활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여야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치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특검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야당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반박을 했습니까? 특검을 이렇게 함부로 남용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거하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는 것은 양쪽 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민주당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는 특검과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대북 송금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요약해보면 검찰이 어쨌든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하려고 이 사건을 좀 조작하고 또 수사한 게 아닌지 특검을 통해서 밝히겠다는 거거든요. 이 특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물타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했던 그 술자리 회유 사건은 이 사무실의 구조부터 모든 것이 지금 틀렸다는 게 지금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 특검법을 발의했다는 거는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정말 이거는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거다. 자, 만약에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라면은 그 자체로 무죄가 납니다. 이 재판에서 불법 수집 증거잖아요.
불법 수집 증거를 했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 당연히 그거는 무죄가 나올 것이고 왜 무죄인지를 밝히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불법적인 해유가 있었다라고 밝혀지면 그럼 그때 진짜로 특검하든지 하면 됩니다. 만약에 검찰이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로 그 행위를 한 검사들은 검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주장했던 이화영 부지사가 주장했던 모든 사실관계가 다 맞지 않는 걸로 지금 드러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도 없이 이 특검을 그대로 발의했다. 저는 앞으로 있을 그 재판에 대한 이건 명백한 간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처럼 여당에서는 어쨌든 전형적인 이재명 방탄 특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대검 같은 경우에도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어쨌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이 총장의 발언 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의혹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왜 검찰이 이것을 수사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가지고 그걸 묻는 것은 당연한 절차죠. 지금 이 재판 과정 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쌍방울이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나 그다음에 스마트팜 비용을 보낸 것 대리로 경기도를 대신해 보낸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쌍방울과 북측이 모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이 잘 되게 하고 그래서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증언도 나왔고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국정원의 문건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충격적인 내용이죠.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발의하는 것은 너무나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지켜보시면 될 문제고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대한 셀프 초청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 하는데 의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 트랙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방문 때 그 모디 총리께서 소인수 회담과 정상회담에서 두 번이나 11월에 있는 그 축제에 대통령께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4개월 만이니까 말씀을 간곡하게 드렸는데 그렇다면 최 고위급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 국빈 만찬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저희가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면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김정숙 여사 방문했을 때 인도 외교장관과 면담을 통해서 주고받은 말이 기자들의 그 워딩 정리로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개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김정숙 여사를 정말 주빈으로 초청했고라고 하는 말들이 다 나오니까 그런 말들은 좀 믿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좀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내식 비용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문체부가 한 줄로 6,900만 원인가 딱 한 줄로 비용을 써놓고 거기에 띠니당 몇 명이 또 거기에 봉사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항목을 왜 밝히지 않습니까? 그걸 밝히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든 그 정상회담의 기내식 비용을 다 밝혀보자. 그러면 수준이 얼마 총액이라도 다 밝히면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공군 2호기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기내식 조리가 전혀 불가능한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갈 수도 없는 비행기여서 베트남에 내려서 한번 중간 급유를 하고 가는 아주 50명밖에 못하는 국내용 비행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무슨 엄청난 조리를 해가지고 황제 식사를 한 것처럼 하는 이것은 내용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건데 일단 의혹을 제기하셨으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문체부가 정확하게 그 내역을 밝히면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들도 문체부가 그 기내식 비용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문체부 기본적으로 그 배현진 의원한테 답변을 할 때는 기내식 비용이 총 얼마고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은 1인당 40몇만이라는 게 한 끼당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미 문체부 다 밝힌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제는 밝혀야 되느냐? 그럼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셨던 김종숙 여사 또는 그때 수행했던 분들이 함께 우리는 뭘 먹었다. 근데 40 몇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이 먹었으면 그 나머지 그러면 40만 원 어디 갔냐? 뭐 또 횡령이 되든지 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이 말씀 먼저 꺼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 꺼내셨으니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김정숙 여사가 말씀하시든지 그때 수행했던 팀이 말씀하시든지 이제는 해야 된다.
문체부가 지금 이미 다 밝혔잖아요. 총 비용이 얼마고 그걸 1인당 계산하니까 얼마더라. 그럼 그다음에는 아니라면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얘기를 해야죠. 뭐 알겠습니다. 얘기가 딱 대로 가야 그래서 돼요. 이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체부가 정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데 그래서 이제 제가 청와대 대변인도 국민소통 수석도 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 그다음에 수행단들 뭐 취재를 해봤어요. 그래서 밥을 어떻게 먹었냐? 그랬더니 기본적으로 공군 2호기는 의자가 뒤로 조금도 제켜지지도 않는 90도가 고정된 아주 불편한 비행기고 조리 자체도 되지도 않고 그런 것인데 어떻게 먹었냐 그랬더니 비행기에서 통상 식단이 메뉴가 제공이 되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A, B 선택해서 주는 대로 먹었다는 겁니다. 기자들도. 네. 근데 거기에 무슨 자기들이 이런 밥을 먹었다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저들도 더 취재를 하겠습니다만 예. 문체부가 한 줄로 그렇게 해서 총액으로 그렇게 오명을 씌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을 한 대한항공도 이 문제에 대한 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밝히면 될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서 그럼 마무리를 하겠고 이원석 총장이 근데 그 김건희 여사 소환과 관련해서 어제 기자들에게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참 오늘 많이 여러 신문에서 나왔거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걸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말입니까? 그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법 앞에 성령이 있을 때 누구든지 조사받아야 된다는 거는 제가 있다라는 면입니다. 죄 없는데도 억지로 여론에 밀려서 조사를 하는 거 그거 법 아닙니다. 그거는 죄가 있고 혐의가 있고 의심이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대원칙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어떤 그 해석을 할 여지가 없는 뭐 당연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 나오셨기 때문에 각 당의 상황을 좀 각각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전당대회를 언제 할 것인가를 두고 사실은 글쎄요, 지난 주까지도 굉장히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제 파리 올림픽 개막 전에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7월 말 전에 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오늘 당장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좀 회의를 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이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 전 위원장이 그렇다면은 나올 것이냐, 나오게 된다면 언제 이제 이 출마에 대한 이제 선언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전당대회를 7월 25일 이전에 하겠다라는 거는 비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아마 대부분의 우리 당원들 또 의원들도 의사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그걸 제가 예측하기는 뭐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현재 어떤 스탠스를 보면은 출마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비춰지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다만 우리 정치를 조금 정상적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 부분을 또 얘기하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실패를 하시고 난 다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셨어요. 이때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치가 조금 긴 호흡으로 좀 가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께서 책임을 정치를 하는구나, 책임을 지는구나, 여든 야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너무 급박하게 이렇게 서두른 듯한 이런 모습들은 여든 야든 막론하고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안에서는 당원권 강화에 대한 예.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이제 오선 중진과 만났고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4선 의원들과 만나나요? 이제 계속 이제 보니까 만남을 이제 예정되어 있던데 의견들을 좀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 당원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이제 강한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좀 어떤 방향이 옳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당원권을 강화하자는 것이 왜 우려스러운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당연히 이 대한민국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당비를 내는 그 당비에서 운영되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들은 꼭 당원의 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당원이 아닌 분들의 그 표도 받아서 당선되는 구성원이기 때문에 좀 더 넓게 폭넓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당원의 의견만 강조되는 그런 위험성과 우려를 전하는 것인지는 알거든요. 그러나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크게 어느 당이든 당원이 주인인 정당, 대중정당으로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정당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든 야든 좀 더 정당이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스케줄이나 목표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맞춰지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그 본질적으로 당원이 주인인 정당,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런 어떤 섬김의 어떤 정치 문화 이런 태도가 이런 어떤 발전의 과정 속에서 좀 차곡차곡 제도화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대 국회가 개헌한 지 이제 오늘 5일째인데 민생을 위한 두 분의 활동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